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MT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음으로 인한 졸음이 오더라도 동영상 끊지 말고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동영상 중간에 끊기 버릇하면 아주 보기 힘들어지니까 언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실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 배운 걸 또 얘기하느냐, 새로운 게 뭐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똑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관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상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농업이 먼저 발전했죠. 농업이 먼저 발전해서 잉여 생산물을 내놓고 잉여 생산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왜 나는 신분이 낮을까? 돈도 많은데 신분을 사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신분제라는 것은 전 근대 사회의 핵심 근간이죠. 그런데 그 신분제가 해체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상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산업공상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본분을 다하는 것이 전근대 사회의 사상의 핵심인데 실제로는 실제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사상으로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윗사람들에게 봉양을 해야 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지배 이념의 핵심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양반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죠. 그럼 사상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니까 우리는 실학이라는 것이 있더라. 실학이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 이전에는 되게 구름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실제 생활에 연관된 농업이나 상업을 굉장히 옹호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실제 필요한 학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학이라고 명명했었죠. 더더군다나 이 실학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서술의 온도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하나나 두 개 정도 제가 8개 교과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와는 다르게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또 조금 바뀌어가지고 물론 내용이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조선시대가 둘로 나뉘거나 셋으로 나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역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분량이라든지 어떤 시각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서술의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실학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요. 교과서별로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제일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민족적이며 자주적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이라는 것은 뭐죠? 중국에서 온 학문이죠. 중국에서 온 학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사대하고 일본을 교린하고 사대 큰 것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문이었고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려고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대 그 다음에 명나라 중국 세상의 중심 효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니까 어, 좀더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것들을 관심 갖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적이라고 봤던 거예요. 민족적은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지배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민족적이다. 좀 한 단계가 좀 건너뛰었죠. 백성들을 생각하는데 왜 민족적이야?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지배층만 생각하고 중국과 큰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자각을 하고 중국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와 민족은 또 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학의 성격을 자주적이며 민족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교과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사상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실학을 그 사상적인 기반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나마 조선 후기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뭐 이건 실학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학에 들어가기 전에요.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과 학생들은 1학기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고 이 시간에도 한 번쯤 설명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생산력이 전근대 시기에 포크레인이 없고 그리고 비료가 없고 화학 비료가 없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획기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을까? 그 획기적이라는 것은 신분제를 흐트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요즘으로 치자면 뭐죠?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길이 훨씬 더 없었죠. 농사에만 한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 농사만 지어서 과연 신문제를 뒤흔들 수 있을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비료도 없었고 포크레인도 없었고 트랙터도 없던 시절에 정말 열심히만 일해서 과연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흔들 만큼 많은 수의 새로운 계층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교과서에서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반에는 농업 기술의 발달이 나옵니다. 이 농업 기술의 발달도 결국 실학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농사 기술에 이전에 없던 농사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후의 영향이 기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생산력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농법의 도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종자의 그리고 농업 기술의 이양법이라든지 이양법을 통해서 이모작이 활성화되고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흐트러뜨릴 수 있을 무너질 만한 그런 새로운 계층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도 이를 뒷받칠 만한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실학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전제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 실학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각이요. 이전에는 오랑캐라고 여겨서 특히나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3인조가 3배 9고두례라는 것을
행했죠. 그렇죠? 오랑캐들에게 고개를 그냥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마를 찌으면서 피가 질질 나면서까지 항복을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왕이 그렇게 당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충들을 그대로 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죽으면 나은데요. 죽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어, 불임을 당하면서 타양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 같았던 이 청나라를 그전에는 한번 치겠다라고 하는 북벌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한번 복수를 할 테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이죠. 북벌론의 뒷면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중원을 차지한 것은 청나라이고, 이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의 우수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나라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중원을 차지한 것이 아니겠느냐. 얘네들을 더 이상 아주 옛날처럼 무시하고 아주 무시하고 오랑캐로 간주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 없고 적으로만 간주를 해서 얘네들과의 교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과연 얘네들이 국가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북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새로운 경향이 아닌가. 원수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동안은 간주해 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통해서 국가를 우리도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청나라를 무시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북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학의 한 갈래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실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가서 겪어보니까 얘네가 사실 알고 보니까 되게 발전한 부분들이 많더라. 배울 점이 많더라. 그동안은 오랑캐로 생각을 해서 예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것도 없고 유목민족이라고 무시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북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바로 연행이었습니다. 연경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수도로 행차를 갔던 것인데요. 이것은 정기사절도 있었지만 비정기적으로도 방문을 해서 청나라와 교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냐? 명나라의 시기에는요. 명나라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나라죠. 그리고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청나라 때는 연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조천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조천. 얘네가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을 방문하는, 하늘에 인사드리러 가는 그런 행렬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가 4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조천행과 연행이 있었습니다. 1년에 원래는 2차례 방문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방문이 있어서 필요한 때 어느 때나 우리가 요청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중국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을 타고 갔겠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대부분 짐을 싣고 가는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 밑에 보면 마부와 하인들까지도 말을 타고 갔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걸어갔겠죠. 예. 누가 갔을까요? 일단 사행의 우두머리, 서장관, 부사, 정사, 사행단을 이끄는 삼사라고 불렀습니다. 서장관의 임명이 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좋은 호텔과 그다음에 좋은 교통수단으로 다녀오고 좋은 곳만 보고 좋은 곳만 먹고 그러고 돌아온다면 굉장히 이번 여행 알찼어 하겠지만 여행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빈대가 나오는
그런 여인숙에서 자거나 숙소에서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데 가서 자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여행들이 지속된다면. 옛날에 이렇게 서장관은 물론 관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편성이 돼서 갔겠지만 숙소가 이 사람 간다라고 해서 다 완비되어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당시 숙소는 역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역참을 이용하기도 했고 각 고을에 객사라고 하는 객사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죠? 지방의 궁궐 중에 가장 지방의 궁궐은 아니죠. 지방 수령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건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여기에 묻기도 했었는데 때로는 좋은 곳도 있었겠지만 역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형편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장관들 같은 경우엔 저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 병을 핑계로 안 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안 간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파견이 되어서 아주 좋아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청나라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라는 거지. 배울 것도 많고 서양에서 수입된 책들도 많고 문물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김정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박지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고 선발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을까요? 자제군관이라고 했었는데 단기 유학생이라고 해놨는데 단기 유학생은 아니고 어, 보통 이 행렬에서 군관들 어떻게 보면은 호위해 줄 만한 무관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실제 무관도 있었습니다만 이 서장관이나 부사, 정사 중에 자제들 중에 알아서 선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서장관들이. 그래서 이 자제들 중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청나라는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봤을 때 선진국이었으니까요. 선발을 해서 행렬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냥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얘네들에게 무관의 복장을 입힙니다. 아, 힘도 못 쓰고 칼도 못 쓰고 활도 못 쓰지만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애도 좀 어떻게 어학연수라도 청나라에 잠깐 신문물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아까는 뭐 안 좋은 여인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접경 지역에 있을 때에는 최소한 각 지방관들이 접대를 하니까 아주 나쁜 대접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들 중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길 경우 무관 복장을 입혀서 무관이 아님에도 끼워 넣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특혜죠, 특혜.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유학생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관, 통역관들이 필요했겠죠. 외교 실무자로서 어, 실제 회담장에 투입이 되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의 역할도 했습니다. 왜 상인의 역할을 했었을지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 물건을 싣고 가잖아. 그렇죠. 청나라에게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받아오지만 청나라에 세패를 바칩니다. 해마다 바치는 어떤 물건들을 바쳐야 했는데 그냥 가져가나? 사람이 들고 가면 한계가 있죠. 어디다 메고 가나? 등짐에 메고 가죠. 등짐에 메고 가는데 등짐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말에다 싣고 가죠. 등짐도 물론 메고 가죠. 말에다 싣고 가는데 말이 중간에 다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다치면 그 지방에서 다시 충원을 하면 되지만 중국에 들어가서 말이 쓰러져 버리거나 말이 발목이 뚝 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못 들고 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망하는 거지. 저 말이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왔는데 이게 통하나? 안 통하지. 그래서 나머지 말을 가져갑니다. 스페어 타이어죠.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찌푸차 같은 데 보면 뒤에다 타이어 여분으로 이렇게 하나 떡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멋으로 달고 다니기도 하지만 요즘 승용차들은 다 그 여유분 타이어 그 연비 때문에 다 빼버렸죠.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타이어 여분의 타이어를 밑에다 달고 다니기도 하고 트렁크에 안에 숨어서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마를 싣고 갔는데 이게 사고가 안 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걸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역관들이 여마에다 남는 말에다가 요걸 물건을 더 여유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 가지고 성공적으로 중국까지 싣고 갔으면 이걸 팔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는 말 가지고 나중에 중국에서 더 물건을 실어올 때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관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허생전,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이가 돈을 꾸러간 사람도 역관이죠. 역관. 그죠? 이 역관이 어, 말을 잘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역의 허점을 노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자관, 사자관, 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 사자관입니다. 글자를 베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속기사 정도가 되겠네요. 속기사, 화원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부와 화인들,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여정이 쉽지가 않았죠.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한번 가고 나머지 계절에도 한번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별 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가는 거니까 겨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데 북부지방으로 가면 어때요? 춥죠? 예, 이 추위가 행렬에 어려움을 더 배가시켰던 것 같아요. 세 명의 사신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갓과 도포 차림을 입었고요. 그 군관, 아까 자제 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군관 복장, 무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군복을 입어야만 했죠. 기본적으로는 무관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다음에 은색의 징자, 뭐 징자라는 것은 저도 뭔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위에다가 모자 끝에다 뭐 하나 달았잖아요, 그죠? 장식 같은 거. 저게 이제 징자라고 하네요. 공작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멋을 잔뜩 냈나 봐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귀 가리개. 겨울에 바람 심하게 불면 귀 정말 시렵죠, 그죠? 예, 그다음에 쥐털 목도리와 뺨 가리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쥐털로 목도리를 만들면 하고 싶을까 싶긴 한데, 예, 글쎄요, 예, 예. 그래도 추우면 해야 되나 봐요. 뭐 쥐도 뭐 길러서 잘 하면 뭐 회색빛 나는 게 윤기 좌르르 흐르면 이쁠 수도 있겠네요. 따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저는 좀 약간 꺼려지긴 하네요. 예. 개가죽 이염은 개가죽이 따뜻하죠. 여러분들도 뭐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 추운 날 옆에다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굉장히 체온 때문에 물론 따뜻하기도 합니다만, 개털도 복실복실하면 굉장히 따뜻하죠. 그죠? 근데 이 개털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뭐 저는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쓰면 털이 금방 빠진대요. 그러니까 안 쓰겠죠. 뭐 밍크나 뭐 이런 것들은 털이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고 안 빠지고 따뜻하니까 쓰는데 비싼데 개털 같은 경우에는 털이 금방 빠지고 밍크만큼 개가 좋지도 않고 개털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쓰질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가죽이 뭐 담비나 뭐 이런 게 부족했을 때는 이 밑에 사람들은 이런 개가죽을 했나 봐요. 평자호란 때도 기록 보면은 연대기 자료에 보면은 그 군사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나마 군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인조가 개털 뭘 내렸다 그러던가 아무튼 개털로 만든 따뜻한 뭐 보온 장구를 선물로 상으로 내렸다라고 하네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추위를 맞고 갔습니다만 불편한 여정, 힘든 여정임에 분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김창흡이라는 사람인데요. 1653년에서 1722년. 예, 오래 못 살았죠. 50, 그래도 많이 사셨네요. 50세, 70세 가까이 사셨네요. 60세 가까이 사셨으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영국 산업혁명기에 봤을 때는 40대 초반이에요. 예.
40대 초반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하죠. 예, 오늘 내일 하고 이미 갔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가까이 70세 넘었나요? 80대 넘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엔 여성들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70세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을 굉장히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동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나타내는데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구경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를 논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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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데 이 중국에 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고 학문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배울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국 사람 다 모여 어깨 수레에 부딪히고 산처럼 높은 낙타, 코끼리가 있는 곳. 예, 낙타와 코끼리 이 당시에도 보기 힘들었겠죠. 근데 중국에는 있었나 봐요. 인생은 견물이 작아서는 안 되니 안목이 커지면 가슴이 절로 넓어지리라. 예, 확실히 넓은 데를 보면 생각도 넓어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게 마련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시골에 살아서 서울만 가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머리가 아프고 서울도 몇 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20살 되기 전까지 서울 가본 게 한 5번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예, 5번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3번은 가봤나?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5번은 가봤겠지. 서울을 가봤을 때 느끼는 점은 너무너무 복잡하다. 저는 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아서 차가 별로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중소도시로 나왔을 때 택시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살던 데에도 교과서에서 보던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곳에 살았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 버스 타고 한 40분 지나서 있는 큰 도시에는, 그나마 큰 도시에는 신호등이 있는 거야. 차가 계속 다니는 거야. 내가 살던 곳에는 차가 한 대 지나가면은 좀 이따 한 대 오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시골에 가도 차가 없진 않는데,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살던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너무, 아버님 같은 소리를 하나? 아무튼. 그래서 교과서에 에어컨이 책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에어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10분 이상을 소비하던 시절이었어요. 에어컨 본 사람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선생님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본 적이 없으니 뭐 여기 나오는 낙타와 코끼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군대 갔다 와서 처음 갔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에 신고를 받아야만 됐어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88 올림픽 때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들만 가능한 일이었죠. 비행기 타봤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해도 어, 자랑해도 별로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였었죠. 바나나를 먹어봤다? 제 중학교 때까지 바나나 엄청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는 정말 교과서에서나 보고 이름만 들어봤던 과일이었죠. 예. 근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뭐 큰 위험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옛날 같았으면 상상 못할 그런 위험을 당하더라도 다 어떻게 사라지더라.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좀 여유 있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 같아서는 저는 이제 진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진주에서 서울을 버스 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불안해가지고 어렸을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죠. 많은 경험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예, 그냥 그렇다고. 예, 동국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이걸 통해서 눈을 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 시간의 주제였던 실학이라는 것을 이 동국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보았던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많았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던 건 맞아요. 이몽인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40년을 살았지만 아직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야 비로소 태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덕무, 청장관전서, 실학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만 예. 내가 북경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았냐고 물으면 모두 페루가 장려했다. 혹은 천주당의 벽화가 멀리서 보니 진짜 같았다. 라고 해서 대화를 그만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페루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당, 천주교, 벽화, 예수님의 벽화겠죠. 천주님의 벽화, 진짜 같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못 가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혹은 이동문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좀 시시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 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동문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좁은 곳에서 살면 웬만하면 도보로만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가서 인생의 새로운 문물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뜰 수가 있었는데 이덕무가 보기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엔 이 여정이 어마어마하게 멀고 힘들었습니다. 겨울이라도 겹칠라 치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보습제도 없던 시절에 북방의 찬바람을 맞으면 피부가 텁겠죠. 그렇죠. 1200km 정도였어요. 1200km면 걸어서 평지로 가면 물론 많이 갈 수 있었겠지만 간혹 가다가 산도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면 하루에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암행어사의 그 기록을 보면 하루 많이 갔을 때는 어, 30km도 간 적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1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에서 60일 나누기 해보면 몇 킬로 갔는지 나오겠죠. 그죠? 예. 오는 길이 50일 정도, 가는 길이 50에서 60일, 가는 길이 더 많이 가져갔나? 그랬나 보네요. 오는 길은 조금 더 덜 걸렸나 봐요. 그리고 북경에서는 5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30명 포함해가지고 정식 그 인원들, 그 다음에 하인들까지 포함하면 2, 300명 안팎이었다라고 하네요. 그 행렬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리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홍대영이라는 사람의 여행 일정을 한번 좀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을 출발해서 홍제원을 출발해서 평양, 의주,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구련성, 책문, 중국과의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해관을 거쳐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거리는 또 꽤 됐죠. 두 배가 북경, 중국에 들어가서 두 배를 더 걷긴 했습니다만 서울과 의주 간의 거리도 1000km가 넘었고요. 그죠? 1000km면은 어마어마한 거리죠. 예. 그다음에 의주에서 북경까지도 2000km가 넘었습니다. 예. 기간은 이렇고요. 예. 전체 기간은 약 6개월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것들은 옷도 가져야 되고 식량도 가져가야 되고 식량은 물론 이제 중간에 역참해서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행동식도 많이 가져갔겠죠. 명주 두 필, 쌀 두 섬에 돈을 보태 의복을 만들고 의복 중국 가는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절로서 왕에게 아련을 할 때
황제가 아련할 때에 좋은 복장으로 예식 복장이 또 따로 있었겠죠. 행동 복장도 따로 있지만요. 노자를 받은 잔물은 여기저기 나눠주고 남은 돈은 청심환을 지어 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길 떠난다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돈을 줬겠죠. 야, 너 청나라 간다며 노자에 보태 써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 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청심환을 지어서 가다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청심환을 지었나 보네요.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가다가 또 뭐 입술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입술 터지는 약, 그 다음에 평소에 먹던 약, 그 다음에 수건도 가져가고 안경도 가져갔네요. 담배값도 담배는 꼭 피워야만 했나 봐요. 담배값 등도 가지고 갔습니다. 어, 청나라에서 수입된 물건으로 긴 여행길에는 없어서는 안 될 옆에는 나침반이고요. 오른쪽에는 안경인데요. 꽤 멋들어지죠. 요즘 같으면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당시에는 여기 꼭 필수품이었나 봐요. 그리고 청나라에 갔다 왔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걸 꼭 끼고 또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색깔 지대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러한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연행을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청나라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도 많이 있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만 고수하려고 하고 성리학만 고수하고 있다. 우리도 좀 새로운 서적들을 받아들이자. 지식도 받아들이자. 수레도 좀 끌자. 농업을 발달시키자. 상업을 발달시키자. 이런 다양한 아주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행에 갔다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던 중인들 혹은 남인들로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파들 중에 남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이전에 지배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실학이라고 분류를 했던 것이죠. 이 실학에 영향을 주었었던 가장 큰 것은 대부분 이제 연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니다. 이 실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나왔다.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볼래? 이렇게 일찍부터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563년 이수강 태어난 건 이수강이 63년이었는데 뭐 한창 활동했을 때는 1500년대 후반이거나 1600년대 초반이겠죠. 한백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발생기에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학문을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수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책을 썼죠? 지봉유설이라는 것을 썼단 말이지. 지봉유설 뭐야? 유설 백과사전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한다라는 건데 성리학 이나 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설명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종류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였다라는 것이지. 야, 이거 새로운 거 아니냐? 한백겸 우리 이야기했었죠. 저기 역사교육 학생들 알 텐데 지리지에 대해서 처음 썼단 말이지. 지리지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으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새로운 학문을 나타낸 실학의 한 분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유영원 같은 경우는 무슨 책? 반개수록을 썼단 말이지. 이 반개수록도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너무 썩었어. 조선 사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라고 이 책에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학문의 경향이니까 실학이라고 볼 수 있지. 발생기 이렇게 구분을 했어.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발생기를 아주 오랜 아주 초창기로부터 잡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는 실학의 특징이 뭐예요? 중세 해체기에 나오는 지배 이념을 해체하는 민족적이며 자주적이며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것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한 500년 동안을 해체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을
실학이라고 새로운 학문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수강, 한백경, 유영엄부터는 새로운 학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태어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몰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성립기는 이익, 성호이익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한 학파, 이 사람들 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유명하죠. 박지원도 여행을 많이 갔다 왔으니까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학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소설도 새로운 소설들을 많이 썼어. 사회 비판적인.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자들,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 와서 비교적 우리나라의 실학이라는 것이 잘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성기에는 누가 봐도 정약용 선생이지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성기에 해당이 돼. 김정희도 마찬가지고요. 김정희는 누구죠? 추사책을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증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학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발생기, 성립기, 전성기로 우리나라는 대략 16세기 후반부터 실학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점은 공격하는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럼 해체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의 해체기가 너무너무 500년 동안 해체만 하다만 거냐? 그럼 그것이 더 정체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다음 분류는 어떻게 볼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실학입니다. 자, 농업을 중심으로 바라본 그리고 상업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보인 사람들이 결국은 실학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학문적 경향, 농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무엇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실학에 대해서 실학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성어 이익과 정약용 특히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표현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토지를 몇몇 사람들이 다 독차지하게 되고 독차지한 토지를 백성들은 뺏긴 거니까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제도로 개혁을 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상공업 다 필요 없어. 농업을 개혁해야 돼. 특히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농촌사회 안정과 농민의 최저 생활 보호를 위한 토지 제도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한전론과 정약용의 여전론이 대표적인데요. 특히나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정전법을 주장하죠. 정전법을 주장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초반부에는 여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토지를 주어서 아주 경작은 죽지 않을 만큼 경작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업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성호이익 같은 경우에는 화폐 유통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없애자 폐전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물자의 유통과 상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인의 역할을 아주 최소한은 인정을 하자. 얘네들도 역할을 하니까. 근데 상인이 너무 많으면 농업이 망해버리니까 농업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상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좀 눌러버리자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와의 소비보다 근검 절약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농이죠. 상업이라는 것은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강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제계적 관점에서 실학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본 구분한 그리고 내 이야기들이 과연 새로운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개혁 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농민은 농민답게, 임금은 왕답게, 신하들은 신하답게 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분에 맞는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농사 열심히 지어서 너네는 위에 사람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위에 사람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너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쓰는 자들이거든 노심자거든 너희들은 누구? 노력자 힘을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정적으로 해줘야만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얘네들을 다스리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뭐? 신분제에 대해서는 아주 고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사상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국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러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냥 평소대로 위를 바라보지 말고 농사만 열심히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약용이 주장했던 정전론은요. 여전한 다음에 정전론을 주장했는데요. 뭐예요?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를 뭘로? 공전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공동경작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했었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주 옛날에는 토지를 이렇게 정전으로 만들어서 잘 살고 있었어. 백성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그 위에 사람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은 일도 안 하고 팽팽히 놀면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어느 나라에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에 보면은 상상성이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 그 나라에 대한 토지제도가 어땠게? 정전제를 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전제를 써야 되겠지. 웃기시네 하면서 지금 토지를 정자로 구분할 수 있어? 산도 있고 밭도 있고 지금 개인 소유 토지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것이 정약용의 많은 책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실학은 개혁적이라고 봤고 민족적이면 자주적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었던 개혁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죠? 고대 중국의 아주 옛날로 가고 있는 것이죠. 민족적이면 자주적인가? 백성들을 위한 건가? 백성들을 위하는데 얘네들은 평생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개혁의 목표를 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죠. 이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새롭고 백성들을 위하고 우리 근대를 더 앞당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사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